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세의 남성입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핏대를 올리며 서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뿐이었어요. 엄마와 싸우다가 성질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면서 분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긴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 밑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한 뒤에 저는 더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모았던 돈 모두 날리고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곳에서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아프고 비참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자주 보았지만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아내는 저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딸에게도 엄마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전 그것 때문에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긴다는데 아내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짓을 태연하게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같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내로 인해 겪게 된 기가 막히고 비참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모습은 아이가 엄마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나 애정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무척이나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한때는 부자였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집안이 기울어져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가난했고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했어요. 두 분 모두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앞으로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전부 써버렸고 없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아버지는 일을 해서 버는 돈의 대부분을 술을 마시거나 경마를 하는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셨어요. 아이고 이 인간아, 또 술을 퍼마셨어? 공사판에서 노가다 나는 놈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퍼마시는 게 말이 돼? 집에는 쌀이 떨어져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 이 미친놈아? 시끄러워. 집구석에만 들어오면 가장을 동네 똥개 쳐다보다면서 매일 돈 내놓으라고 닥달을 해대니 답답해서 술을 마신다. 엄마는 일당을 받으면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 고급 유흥업소에 가서 카드빚을 내서 도우미들을 불러서 어울리지 않는 유흥을 즐기는 아버지를 잡아먹을 듯이 몰아세웠고, 아버지는 매일 쪼들리는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경마를 하면서 한방을 노리거나 유흥업소에서 여자 도우미들과 어울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잊고 싶어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늘어만 갔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기만 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도저히 견디지 못한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는 저를 무척이나 미워하면서 구박을 했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새엄마에게 맡기도 했고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러웠지만 새엄마의 구박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속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곧 어른이 되어서 독립하면 구박받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립을 하는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유흥업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엉망으로 마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엄마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때까지는 하루라도 빨리 혼자 독립하기를 간절하게 바랬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 무섭고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새엄마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새엄마가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그 자식이 드디어 죽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보험에 들어둔 게 신의 한 수였어. 한 3억 정도 나올 거야. 그래 자기야, 우리 대박났어. 새엄마는 내연남과 통화를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새엄마는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새엄마에게는 내연남이 있었던 거예요. 새엄마는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내연남과 새 출발할 꿈에 부풀어 있었고 저는 3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그녀가 제게 어떤 짓을 할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자마자 저를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새엄마는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새엄마는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른 남자와 새 출발하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자기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저를 떼어놓고 싶다면 받은 보험금 중에 일부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인데 가진 거 하나 없이 길거리로 내모는 건 너무 가혹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새엄마는 보험금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까지 빼가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맨주먹으로 세상에 맞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심정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중퇴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건설 현장에 잡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에서 반장이 시키는 대로 일만 했어요. 막노동이 좋은 점은 일당을 바로 준다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는 제게 매일 현금으로 주는 일당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2년 넘게 현장에서 잡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먹고 살기 위해서 막노동판에 뛰어들었는데 아무런 기술도 없이 잡부 노릇만 하다가는 평생 돈을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신세가 될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는 제 나이도 20살이 넘은 성인인데 미래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는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많아졌고 일을 하다 쉬는 시간이 되면 혼자서 멍하게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준성아, 혼자서 멍 때리면서 뭐하고 있냐?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고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만기 형님이 다가왔어요. 예전에 천하장사를 했던 씨름꾼과 이름이 같은 형님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공사판에 들어선 저를 친형님처럼 보살펴 주었고 챙겨주셨어요. 공사가 끝나고 다른 일이 생기면 만기 형님은 저를 잡부로 쓰라고 반장에게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2년이 넘게 그와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먼 산만 바라보다가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만기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금부터라도 자기 밑에서 정식으로 배관 기술을 배워보라고 하셨어요. 만기 형님은 배관 기능공이었어요. 그는 그냥 공사판에서 눈대중으로 배운 게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자를 내고 공사를 따서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용어로는 오야지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기술 배워라. 그냥 몸만 쓰다가는 늙어서 골병 들고 비참해져. 형님이 받아주신다면 저야 너무 좋죠. 열심히 배울게요. 형은 말이야, 아무한테나 기술 가르쳐주지 않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한데 네가 일하는 거 보니까 저놈은 걷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 만기 형님은 그간 제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걸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걷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만기 형님의 배관 업체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전국의 공사 현장을 떠돌아다니면서 배관 기술을 하나씩 배우게 되었어요. 모든 직종이 마찬가지겠지만 배관 일이란 게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 많아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항상 집중해야 했습니다. 만약 시공을 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배관 연결이 잘못되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년간 공사판을 쫓아다니면서 기술을 배우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이에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형님은 사귀는 여자는 있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아직 결혼은 생각 안 해봤다고 말하자 형님은 정색을 하셨어요. 준성이 너 잘못하다가는 내 꼴 난다. 형님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왜 아직 노총각으로 살고 있는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관일을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그 일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일하는데 미쳐서 살다 보니 40을 넘겨버렸다고 했어요. 돈도 제법 모았고 집도 있으니 늦었지만 가정을 꾸리려고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형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결혼과는 너무 차이가 났다고 했어요. 만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형님이 가진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모아둔 재산은 얼마냐,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만 물었다고 해요. 형님은 남은 인생을 같이 할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고품 시장에 나온 물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선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에 눈이 먼 여자들의 욕심 때문에 형님은 결혼 같은 건 포기하고 비혼주의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일만 열심히 하는 저를 볼 때마다 형님은 자신의 젊었던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8년이 넘게 배관일을 하니 저는 기술자가 되었고 형님의 권유로 시험을 쳐서 자격증도 따게 되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저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도와서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원창업체의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인맥을 쌓았고 대형 공사에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공사 발주나 입찰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지 알아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의 기술자였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는 관리자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던 거죠. 전 공사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내서 여러 건의 하청을 따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경기도에 재개발에 들어가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따냈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저는 사업권을 가진 원청업체의 고위 직원과 미리 접촉을 해서 하청 계약을 하게 된 것이었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공사 기간 동안 저희들은 현장 근처에 빌라를 숙소를 잡아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시다가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서 근처의 편의점으로 갔다가 알바를 하고 있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첫눈에 아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는 늘 웃는 인상이었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너무 예뻤어요. 저런 여자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은 편의점에 들리면서 눈도장을 찍었어요.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나자 아내도 저를 알아보게 되었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걸 넘어서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아내가 일을 하는 시간을 알아내서 그때 맞춰서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저 미연씨, 오늘 일 마치면 같이 맥주나 한잔 할까요? 그러자 아내는 방긋이 웃으면서 맥주요? 좋아요. 저도 오늘은 일 마치면 집에 혼자 캔맥주나 마실까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아내는 의외로 순순히 데이트 신청에 응해주었어요. 그날 저희들은 가까운 공원에서 캔맥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자주 같이 밥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 연인이라고 생각할 사이가 되자 아내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부모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시면서 친척에 맡겨졌는데 그 친척은 10살이던 아내를 보육원에 보내버렸다고 해요. 아내는 보육원에서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는 자립지원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립한 뒤로 아내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19의 나이에 알바를 하던 식당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지난 10년 동안 뒤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왔던 겁니다.
저와 아내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고 만기 형님과 다른 직원들도 제가 연애를 한다는 거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형님과 다른 직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확실하게 자기 여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고로 여자란 말이야. 일단 잡아뜨려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로만 백날 떠들어봐야 말짱 헛것이라고. 그래, 100마디 말보다는 몸도장을 콱 찍어야 하는 거야. 그들은 아내와 관계를 가지라고 저를 부추겼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같이 자고 싶다는 말을 아내에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형님과 다른 직원들이 숙소를 비워주겠다고 했어요. 성준아, 내일이 디데이야. 우린 모텔로 가서 잘 테니까 확실히 끝을 봐. 화이팅! 이렇게 되자 저도 눈 딱 감고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은 다음에 우리 숙소로 가서 술 한잔 할까? 라고 말했고 아내는 저의 음흉한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고 좋다고 했어요. 아내를 숙소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한 저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적당한 때에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내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눕혔습니다. 어머 자기야 왜 이래 어머. 아내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곧 제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으로 아내와 거사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만 수총각 딱지를 뗀 게 아니라 아내도 첫 경험이라고 했어요. 몇 개월 뒤에 공사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자 저희들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동거를 시작한 지 1년 뒤에 저희 회사는 아주 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중동의 쿠웨이트에서 송유관 건설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전 중동으로 가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애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전 이 문제를 형님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어요. 형님, 회사의 일이니 당연히 부장인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야겠지만 아내가 임신 중이라 자리를 비우는 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 네 마음은 나도 이해한다. 네가 정 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다른 직원을 대신 보내도록 하자. 형님은 저를 배려해서 임신한 아내의 곁을 지키도록 해줬지만 정작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보, 내가 들으니까 이번 공사는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거라고 하던데 당신이 빠지면 안 되잖아. 남자한테는 집안일보다 바깥일이 먼저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다녀와. 난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왔어. 뱃속에 애가 들어있어도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아내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니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3년만 고생하고 돌아와서 작은 카페나 하나 차려서 자기도 돈을 벌면 저희 부부가 애를 키우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중동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출국하기 전에 주인집 아줌마에게 아내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인집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서 저희 부부와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일로 몇 년 동안 멀리 나가 있어야 해요. 제 아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가 매일같이 친동생처럼 보살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돈이나 엄청나게 벌어서 와. 출국을 하는 날이 되자 아내는 공항에 나와서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저는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고 먼 길을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었어요. 여보, 항상 몸 조심해요. 거기는 우리와 문화가 달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와 우리 애 생각하면서 힘내요. 사랑해. 저는 3년간 중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정말 낙이라고는 없이 먹고 자고 일만 하는 단조로운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옥 생활보다 더 단조롭고 견디기 힘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달 뒤에 아내는 무사히 딸을 출산했고 일을 마치고 아내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즐거움이었어요. 저는 출근하면서 제가 받은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사장인 형님께 부탁을 해두었어요. 제가 아는 형님은 돈 문제로 저를 속일 사람은 절대 아니었기에 전 형님을 믿고 있었어요. 한 번씩 아내와 통화하면서 물어봐도 돈은 매달 잘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원하던 대로 번듯한 카페를 하나 차려서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지금보다는 편하게 살 계획을 세우고
꿈에 부풀어서 하루빨리 공사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내는 제가 피땀 흘린 대가로 받은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렸던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겨우 3살이 된 딸을 주인집 아줌마에게 맡겨놓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주인 아줌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제 전 재산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말했어요. 제가 중동으로 가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젖먹이 딸을 주인 아줌마에게 맡기고 외출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날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놈과 제 집에서 몇 달씩이나 동거까지 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주인 아줌마에게 동거남을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바람이 난 아내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아줌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귀국할 때가 다가오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지방에 다녀와야 하니 딸을 며칠만 봐달라고 하면서 맡긴 다음에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주인 아줌마는 한숨을 쉬면서 아무리 남자에 미쳐도 자기가 낳은 딸을 버리고 동거남과 도망을 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 라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3년간 모래바람과 폭염과 싸우면서 밤낮으로 죽을 힘을 다해 일했던 게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아내를 찾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딸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일을 하는 데만 신경을 집중했어요. 성준아,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하자. 까짓 거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기 형님도 저를 다독이면서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린 년은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법이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자다가도 아내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그래도 저를 보며 웃는 딸을 보면서 기운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은 자기는 왜 엄마가 없냐고 물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수시로 학부모 면담을 해야 하니 제게 학교로 오라고 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학급마다 있는 어머니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어머니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회 회장은 딸에게 엄마가 없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철이 들어서 사춘기가 되자 딸은 말이 없어졌어요. 친구들과는 휴대폰으로 웃으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다가도 저만 보며 입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딸과 친해지려고 무던하게 노력했지만 딸은 좀처럼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제이야, 오늘 저녁은 나가서 외식할까? 아니 싫어. 왜?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어. 그러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아 진짜 안 먹는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귀찮게 해. 짜증나게. 딸은 저와 외식도 거부했고 같이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감수성이 예민해진 딸과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딸은 제게 마음을 전혀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딸에게 섭섭한 감정이 쌓였고 저를 밀어내는 딸에게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제이야, 너 아빠한테 왜 이래? 불만 있으면 말을 해. 몰라, 그냥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좋아, 네 마음대로 해. 정 내가 싫으면 집에서 나가버려. 저는 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 말이 딸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었는지 딸은 일주일 넘게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밥도 제가 집에 없을 때 자기 혼자 차려 먹었어요. 전 이대로 가다가는 부녀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싫다는 딸을 겨우 설득해서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딸을 교대로 면담한 다음에 심리 전문가는 딸의 상태에 대해서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 따님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따님은 엄마가 사라진 게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아내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어려서 대충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제의도 철이 들었으니 억지로 따님을 자극하면서 마음을 열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적당한 시점에 엄마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주세요. 딸이 마음속으로 저를 원망한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지금은 전문가의 말대로 억지로 딸의 마음을 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을 잊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잠도 자지 않고 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5년이 넘게 노력한 결과 저희 회사를 배관 설비 분야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키우게 되었고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누구나 기술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 전부터 경쟁업체 하나가 계속해서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회사는 제가 따내려고 하는 공사마다 따라붙어서 방해를 했고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가 공사를 따내면 업계에 저희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근거도 없는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몇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경쟁 회사의 방해가 도를 넘어서자 저는 그 회사의 사장에게 연락해서 만나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왜 근거도 없고 날조된 허위 정보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까? 제가 따지자 경쟁사 사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선의의 경쟁 좋아하시네. 내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도 나처럼 우리 회사 비난하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사업이란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경쟁자를 잡아먹어야 이기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사업을 할 자세가 안 돼 있네. 그는 앞으로도 저희 회사가 쓰러질 때까지 물어뜯겠다고 대놓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런 놈을 상대로 저까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게 되면 같이 죽는다는 걸 잘 알기에 저는 그놈이 어떤 짓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승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놈과 제가 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저희 회사와 경쟁사가 모두 참여했고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 경쟁사 사장은 불법적으로 뇌물을 줘서 공사를 따냈던 겁니다. 저는 그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했고 저희 회사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매일같이 협박성 문자를 제게 보내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밤길 조심해라. 나한테 대들고도 네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두고 봐. 내가 너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저는 그따위 유치한 공갈 협박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놈이 저희 회사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서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핵심 기술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으로 유혹해서 빼내가기도 했어요. 저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해오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맞대응을 해야 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경쟁사와 저는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고 업계에서도 저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늘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보팀목이 되어주던 만기 형님이 사장 자리를 제게 물려주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 간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간암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하고 수술해야 하니 미안한데 성준이 네가 회사를 좀 맡아줘야겠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강 문제로 쉬겠다고 하니 저는 회사 걱정을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사의 중요한 일은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해왔지만 사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나니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에 몰두했고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장소에서 전철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연말이 되어서 업계의 경영자들이 모이는 송년회 자리에서 저는 경쟁사 사장놈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수 같은 년도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딸을 버리고 내연남과 도망을 쳤던 전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처의 남편이 경쟁업체 사장놈이었던 거예요. 송년 모임은 부부 동반 모임이어서 업계의 다른 사장들은 아내와 같이 참석했어요. 저를 본 전처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저를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처를 다시 만나자 잊어버리고 있던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이제 와서 전처가 가지고 간 돈을 돌려달라 요구할 생각은 없었지만 최소한 잘못했다는 사과는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보다가 전처의 남편인 경쟁사 사장놈이 다른 사장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혼자 있던 전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평생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시 만났으면 최소한의 잘못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가져간 돈은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겨가면서 힘들게 번 돈이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전처는 제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그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정말 웃기고 있네. 법적으로 우리는 남남이야.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나한테 준 거야. 내가 훔쳐갔어? 아니면 사기를 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도 말고 내 눈앞에서 꺼져주세요. 전처는 뻔뻔스럽게 그 돈은 제가 자기한테 줬으니 자기 돈이라고 했고 마음이 맞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때 동거를 시작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어요. 전 중동으로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전처의 말대로 그녀와 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전 기가 막혀서 멍하게 서 있었는데 전처의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이 정 사장, 괜히 생트집 잡으면서 사람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내 와이프한테 찝적대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그놈은 아예 협박을 했어요. 그는 전처가 저와 동거를 했고 제 애를 낳은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모자라는 판에 두 년놈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저는 억울해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동거도 사실혼이야.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너희 년놈들이 나한테서 가져간 돈은 모두 찾아올 거야. 소송을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 전처는 저를 가소롭게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는 전처의 내연남이었던 그놈과 몇 년 동안이나 경쟁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고 그놈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밑거름이 된 종잣돈이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분해서 그날 밤 혼자서 취하도록 술을 마셨어요. 제가 전처를 다시 만났다는 말을 들은 형님은 제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것들은 그냥 두면 안 돼. 무슨 수를 쓰든지 홍구멍을 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 내가 알기로는 사실혼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형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의논을 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변호사도 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난감한 듯이 말했습니다. 18년 전에 동거를 했던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지금 위자료를 청구한다. 글쎄요, 민사는 딱히 정해진 시효기간이 없어서 가능하기는 한데 아내분과 사실혼이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제가 저 여자와 살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간단하지만 그 동거가 법에서 정하는 혼인관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참, 법이란 건 이래서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이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님이 아내분의 자식이란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친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내분과 따님이 응해줄지가 의문이네요. 변호사의 말처럼 제 딸이 전처의 자식이라는 걸 입증하면 되지만 전처가 유전자 감식에 응해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우선 저와 전처의 동거 관계를 확실하게 목격한 증인을 내세워서 소송을 한 다음에 법원에서 전처와 딸의 유전자 감식을 명령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 주인 아줌마를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2년 동안 저희 부부를 옆에서 지켜봐왔고 갓난아기였던 제 딸도 돌봐주었기에 저의 동거를 입증해줄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주인 아줌마를 찾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흥신소의 도움까지 받아서 겨우 주인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주인 아줌마는 흔쾌히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어휴, 나도 마누라 잘못 만나서 전 재산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지. 고등학생인 딸도 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에 딸은 그런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딸에게 숨겨왔던 전처의 불륜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제 부탁대로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전처가 딸을 버렸다는 말만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딸도 진실을 알아야 했기에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거죠. 소송이 시작되자 전처도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저희들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저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전처의 태도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딸에 대한 친자 확인을 명령했어요. 그러자 전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녀는 변호사들이 유전자 감식을 하면 뻔한 결과가 나와서 소송에서 패하게 되니 그 전에 제게서 가지고 간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전처에게 말했던 것 같았어요. 전처는 1억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1억짜리 수표를 카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걸로 합의하고 소송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표를 돌려주고 전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네 년이 낳아서 버리고 간 불쌍한 제이가 내가 어떤 년인지 똑똑히 알아야 하기에 소송을 하는 거고 제이도 증인으로 법정에 불렀던 거야. 한번 시작한 이상 나는 끝까지 갈 테니까 너도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전 18년 동안 딸의 가슴에 맺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를 이번 기회에 모두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법정에서 전처의 구차한 변명을 모두 들었고 그동안 엄마를 동정하면서 저를 원망하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법원의 유전자 감식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일주일 안에 자진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아내는 그제서야 모든 걸 체념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제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지루하게 끌던 재판이 끝나자 딸은 제게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만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나를 키워준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빠가 자꾸 나한테 다가올수록 난 자꾸만 물러나서 숨고 싶어졌어. 딸은 처음으로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전처에게 3억이 넘는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동거남이자 제 돈으로 경쟁업체를 차려서 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그놈도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를 잘 아는 업계의 다른 사장들은 저와 전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경쟁사 사장이 저에게 저지른 인간 말종 같은 짓을 알게 되자 모두 힘을 합쳐서 그 업체가 어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계약도 따내지 못하자 그놈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만기 형님이 오랜 투병 생활을 끝내고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간암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형님은 회사의 고문으로 복귀하셨어요. 고문이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모든 실무는 여전히 제게 맡기고 일보다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과 몸 관리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산을 하다가 만난 여성과 환갑을 넘긴 나이에 황혼의 로맨스를 즐기게 되었어요. 준성아,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연애의 맛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형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형님 아직 청춘입니다. 이제부터 편안히 즐기면서 유쾌하게 사세요. 제 말을 들은 형님은 은근히 제게 재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내가 만나는 애인한테 아주 괜찮은 후배가 하나 있대. 들어보니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형님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제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가 생겨서 제 곁을 떠날 때까지는 제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게는 아내보다는 딸이 더 소중했어요. 딸은 이제 아버지인 제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저희들은 아주 다정한 부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한강공원으로 자전거도 타러 다녔고 휴가철이 되면 둘만의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딸의 마음을 얻었으니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3이 된 딸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는 42세 여성입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돈을 아끼는 구두쇠 남편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아끼는 건 일반적으로 알뜰하다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어요. 거의 병적으로 돈에 집착했고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 번 다투기도 했고 전 남편과 파혼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남자가 돈 몇 푼 때문에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싫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 돈은 착실하게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남편과 갈라선 건 제게는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던 구두쇠 남편이 숨겨오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두쇠 남편의 충격적인 본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친구분은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서 물으셨다고 해요. 경미 말이야, 사귀는 남자가 있어? 글쎄, 딸이라서 나하고는 별로 말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 그럼 알아보고 아직 남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아주 괜찮은 놈 하나 소개해 줄 테니 연락해. 걔가 다른 건 몰라도 알뜰하고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게 강하다고 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제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으셨고 전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전 25이었고 결혼은 30을 넘긴 후에 할 생각이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다니는 직장에만 충실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가 당장 결혼하라고 하니, 좋은 남자라고 하니 만나보고 괜찮으면 천천히 사귀어봐라. 네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애인은 하나 있어봐야 하잖아 라고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전에 사귀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경우만 해도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여러 명의 여자와 사귀었던 경험이 있었고 엄마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연애를 하기 전에 엄마의 친구와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기 친구의 애인이니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사귀던 엄마의 친구에게 다른 애인이 생기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기회를 잡은 엄마가 실연을 당한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둘은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엄마가 저를 가지게 되었고 엄마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만삭의 몸으로 결혼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는 둘 다 여자가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셨어요. 남녀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속궁합은 더욱 중요하니 결혼 전에 필수적으로 서로의 성적인 취향을 맞춰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 덕분에 제가 생겼지만 말이에요. 엄마도 연애가는 아버지와 비슷해서 결혼 전에는 무조건 여러 사람 만나보고 사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게 최고야.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덜컥 결혼부터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남편은 제게 황당한 경험을 하게 만들었어요.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첫인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도 뛰어난 미남은 아니었지만 인물도 빠지지 않았고 말주변도 좋아서 같이 있는 내내 연예계 이야기부터 제가 몰랐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말해줘서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아주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남자라면 애인으로 사귀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정하고 저희들은 일어섰어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제게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경미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늘 커피 값을 반반 각자 내든가 아니면 다음에 만나면 경미씨가 계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세요 라고 했어요. 전 어리둥절했죠. 일반적으로 첫 만남에서 여자한테 커피 값을 내라고 하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 생각도 못했던 제안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남편이 됐든 그럼 오늘은 제가 낼 테니까 다음에 만나면 경미씨가 사세요 라고 하더니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만나면 설마 그걸 기억하고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자기가 얼마를 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두 번째 만나자 정확하게 똑같은 메뉴를 주문했고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전 아버지 친구분이 남편이 생활력이 강한 남자라고 했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자치고는 보기 드물게 경제관념이 확실한 남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허투루 돈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만남이 거듭되면서 남편은 점점 자기가 돈을 쓰지 않았어요.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볼 때는 항상 반반 부담이 원칙이었고 어쩌다 밥이라도 먹게 되는 날이면 꼭 계산대 앞으로 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는 밖에 나가서 길게 통화를 했어요. 전 계산대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카운터에 있는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 그냥 제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 남편은 그제서야 전화통화를 끝내고 계산했어? 다음에 내가 살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자기가 밥을 산다고 한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지만 손이 큰 편이라서 사소하게 잔돈까지 따지고 드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도 기분이 좋으면 그래 오늘은 내가 한턱 쏜다 라고 말하고 호기롭게 계산하는 스타일이었죠. 어찌 보면 남편과 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만남이 거듭되면서 저희들은 사소하게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늘 밥을 먹고 난 뒤에 계산을 할 때가 되면 항상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행동이 상습적으로 계속되면서 제가 식사비를 뒤집어 쓰게 되자 전 얌체 같은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날도 남편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냈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서 비싼 요리를 주문하더니 막상 계산할 때가 되자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 화가 나서 아니 당신은 계산할 때만 되면 어디를 전화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남편의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남편 전화기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남편은 계산하기 싫어서 전화하는 흉내를 내면서 제게 덤튀기를 씌워왔던 거죠. 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신 내가 호구로 보여?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연기까지 하는 거야? 정말 정 떨어져. 그러자 남편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그랬어. 정말이야. 내가 다음에는 당신이 계산 2배로 갚아줄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전 노랭이 같은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대단한 이벤트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작은 꽃바구니 정도는 보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일날 저녁에 만난 남편은 제게 당신 생일 축하해 이거 받아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꽃다발을 제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꽃다발을 보는 순간 저 기가 막혔습니다. 길거리 아무 곳에나 피어있는 시든 꽃들을 죄다 모아서 신문지로 감싸놓은 걸 자신의 정성이 담긴 꽃다발이라고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제게 내미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이 인간이 생일날에 누굴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당신 이 꽃 어디서 샀어? 라고 묻자 남편은 산 거 아니야. 내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 몰래 꺾어서 만든 거야. 예쁘지? 파는 거보다는 못하지만 선물이란 게 정성이 중요하잖아. 꽃이란 게 2, 3일 지나면 전부 시들어서 쓰레기 되는 거야.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이 준 거지 같은 꽃다발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길거리 화단에서 시들어 비틀어진 꽃을 꺾어서 집안에 굴러다닌 신문지에 포장해서 애인 생일 선물로 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거지야? 이런 건 당신이나 가져 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톡과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은 자기 생일이 다가오자 제게 자기가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보내주었어요. 알려진 브랜드의 정장 한 벌, 신형 노트북 컴퓨터, 신소재로 만든 조깅화 등등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선물로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걸 골라도 최소 100만원 이상은 했어요. 남편은 저를 봉으로만 보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 선물인데 트집을 잡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노트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에 남편은 쓰레기를 선물이랍시고 주는 겁니다. 전 그동안은 병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날부터 제게 수도 없이 전화를 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미안해, 난 돈을 좀 아껴보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던 건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화를 낼 만하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줘. 나 당신 사랑해.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남편은 일주일이 넘게 매일 애절한 문자를 제게 보냈고 시간이 지나자 저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정을 듣고 남자들이랑 원래 분위기에 약한 여자 마음을 모르는 법이야. 참 심하게도 돈을 아끼는 건 맞는데 결혼하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 거야. 연애 시절에는 돈 잘 쓰는 남자가 좋게 보이지만 결혼하면 차돌처럼 야무지고 알뜰한 남자가 좋아지는 법이야. 너도 네 아버지를 보면 알잖아. 제 아버지는 돈을 아낀다거나 절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집안은 돈이 제법 많아서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엄마와 연애를 하면서도 아버지는 엄마에게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엄마도 돈을 잘 쓰는 아버지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돈을 물 쓰듯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결국 생각 없이 친구에게 돈까지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워낙에 사람을 잘 믿었던 아버지는 친구의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아버지 친구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돈을 사기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 친구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가더니 나중에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투자를 하라고 아버지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친구분은 부도가 나기 직전인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면서 아버지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부도 직전인 공장에 투자를 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분은 일시적으로 대금 결제를 못해서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공장을 일단 살려놓기만 하면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공장까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공장은 규모가 아주 컸고 추진하고 있는 수출만 계약이 성사되면 투자자는 떼돈을 벌게 된다고 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도 아버지는 친구의 말만 믿고 거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받은 친구분은 며칠 뒤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거액의 빚을 아버지가 모두 떠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급히 공장에 달려가 보니 그 공장은 이미 부도가 나서 공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사기꾼 친구에게 완전히 속은 꼴이었어요.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 상환의 압박에 그동안 전업주부의 집에만 있었던 엄마까지 나서서 보험 영업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겨우 대출금을 전부 갚았지만 그 돈을 갚느라 엄마는 몇 년 동안 큰 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여전히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에게 끝없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애원과 엄마의 충고로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구두쇠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에 치를 떨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남편이 어쩌다 병적으로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단짝 친구는 어릴 때부터 남편과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경민씨, 태호가 짠돌이가 된 건 모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집안은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늘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을 주워서 입고 다녔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우유 배달부터 온갖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절약하고 돈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몸을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의 감독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남편의 엄마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융통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가 늦어지자 남편의 아버지는 수술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은 돈에 한이 맺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병적으로 돈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친구는 태호가 심하게 돈을 아끼는 것만 빼면 아주 좋은 놈이에요. 태호가 돈 가지고 경미씨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태호도 아픈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니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남편은 지금까지 저를 만나면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홀어머니와 같이 어렵게 사는 가난한 형편을 제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남편에게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흑역사였던 겁니다. 전 돈만 밝히는 쫌생이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던 생각을 접고 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고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면서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건 제 인생에 완전히 망가지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의 구두쇠 근성은 유감없이 발휘되었어요. 남편은 제게 혼수품 목록을 적어와서 보여주면서 혼수를 고를 때도 자기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 혼수는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내가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어. 그러니까 당신 나만 믿어. 이왕이면 싼 값에 좋은 제품 사는 게 좋잖아. 남편은 프로 살림꾼처럼 자기가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혼수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선택 기준은 무조건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려는 저와 다툼이 생겼어요. 당신 싼 게 비지떡이란 말 몰라? 무조건 싸구려만 고르면 어떡해. 세탁기 같은 건 내가 쓸 건데 내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 둘이 살 건데 크고 비싼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렇게 못해. 무슨 남자 혼수 고르는 데 따라와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돈 낼 것도 아니잖아. 돈 이야기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저를 만난 남편은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신혼집 말이야, 전세로 얻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저도 이왕이면 결혼해서 전세보다는 자기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 사는 돈은 우리 반반씩 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혼수를 마련하는 건 전부 제 돈으로 하고 집을 살 때는 반반씩 내자는 겁니다. 전 신혼집은 당연히 남편이 알아서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세로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집은 반반씩 내서 마련하자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남편이 했어요.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명의는 자기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반반씩 돈을 내서 아파트를 사면 명의는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죠. 그런데 남편은 번거롭게 공동 명의로 할 필요까지 없잖아.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냥 내 앞으로 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명의는 내 앞으로 해. 그럼 반반씩 내는 거 동의할게. 에이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집은 남자 앞으로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날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느냐. 원래 집은 가장 앞으로 명의를 해놓는 거다 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제게 매달렸어요. 돈 앞에서 포기를 모르는 남편에게 제가 지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남편은 축의금의 배분도 정확하게 나눠서 했어요. 자기가 받은 축의금은 전부 자기가 가져갔고 저희 친정 쪽이나 제 지인들에게서 들어온 축의금은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전부 여자가 맡아서 관리하며 결혼 후 생활비에 보태는 법인데 남편은 돈 앞에서는 10원 한 장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통장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돈을 관리하는 건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니까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라고 하면서 제가 받는 월급을 전부 자기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반은 생활비에 보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에 넣어서 저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 돈을 관리하는 건 남편의 전문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보통은 결혼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만 신경 쓰라고 하는 법인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앞으로 애가 생길 때까지 당신은 직장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다녀. 대신에 나도 집안일을 도울 테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나중에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저 역시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에게 계속 돈을 벌어오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에서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인간은 내가 돈으로만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저희 아버지가 대박을 터뜨리셨어요. 늘 돈을 아낄 줄 몰라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고 사시던 아버지가 어쩌다 투자한 주식이 완전히 대박을 치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조금씩 사서 묻어두었던 주식이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몇 억의 수익을 내셨어요. 그 소식을 듣자 남편은 자기 일처럼 좋아서 날뛰었어요. 처음에 저는 처가에 좋은 일이 생긴 걸 축하해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저희 식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처가에 들릴 때도 남편은 빈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제 돈으로 작은 선물 세트라도 사서 들고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가에 빈손으로 갈 생각을 하냐고 하면 남편은 사이도 가족인데 그냥 가면 어때?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명절이 되어도 저희 집에 따로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회사에서 나눠주는 참치 선물 세트를 그대로 들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알뜰한 사이를 뒀다고 좋아하시던 엄마도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에게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명절에 처가에 오면서 회사에서 나눠주는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불만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던 남편이 아버지가 주식으로 대박을 친 다음에는 처가에 갈 때마다 최상급 한우 세트며 자연산 송이 세트, 최고급 양주 선물 세트 같이 큰 마음 먹지 않으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비싼 선물을 직접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를 만나서도 비굴할 정도로 살살 웃으면서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썼어요. 전 남편이 돈이 좀 생긴 장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남편은 아버지를 만나서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타는 오래된 자동차를 보더니 장인어른, 이 차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제가 괜찮은 차로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좀 오래되긴 했어도 앞으로 3년은 문제없이 타고 다닐 수 있어.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책임지고 알아볼 테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남편은 아버지가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고 친구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대리점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요즘 잘나가는 신차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아버지도 매끈하게 빠진 신차를 보자 마음이 달라져 욕심이 생기셔서 새 차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남편은 아버지가 타게 될 새 차의 구입 대금을 전부 자기가 내는 겁니다.
저와 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버지는 당연히 차를 사는 대금은 자기가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부 계산을 해버리니 어안이 벙벙해지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니 당신 미쳤어? 당신이 왜 아버지한테 차를 사주는 거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사이가 장인어른 차 한 대 사드리는 게 무슨 대수라고 유난을 떨어? 라고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돌변한 태도에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남편의 파격적인 선물에 놀라서 부담을 느끼셨어요. 장서방, 이 차를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변변히 해드린 것도 없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선물을 하나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저로서는 아버지가 사위에게 새 차를 선물 받고 좋아하시는 걸 보니 마음은 뿌듯했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여보, 장인어른이 무슨 말씀하지 않으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아무 말 없으셨는데? 라고 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니, 장인어른 주식 말이야. 큰 돈을 버셨다는데 정말 당신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 뭐 조금 나눠주시겠다든지 하는 말씀 없으셨냐고. 전 그제서야 남편이 뭘 노리고 지금까지 처가에 선물 공세를 펼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가만히 있으니 남편은 애가 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주식을 얻는 수익을 나눠달라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구두쇠 남편이 그냥 선심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남편이 뭘 바라는지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먼저 참 장서방 그렇게 안 받는데 남자가 돼서 어떻게 처가에 돈이 생겼다고 나눠달라는 소리를 해?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성격도 급하구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수익의 일부를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고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장인어른도 너무하시네. 내가 그동안 선물한 게 얼만데 겨우 2억을 주시다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저는 남편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전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아주 수상하고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늘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집안일을 거들어 주던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야근을 한다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에 두어 번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남편의 거짓말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2박 3일로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직장 동료와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휴가를 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자 여자의 직감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휴가에서 돌아오자 저는 모른 척하고 남편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확실히 남편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평소에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들도 같이 볼 때도 남편은 웃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 남편은 심드렁하게 뭐가 그렇게 웃겨? 나 하나도 재미없구만. 그러던 남편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어떤 날은 샤워를 하면서 휘파람을 불기도 했어요. 남자가 갑자기 변하는 건 여자 때문이었어요. 전 기회를 봐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에게는 숨겨둔 내연녀가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사진첩 안에는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가서 내연녀와 같이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내연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어려 보였어요.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였어요. 전 남편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둘의 대화를 보고 뚜껑이 확 열려버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우리 귀요미 뭐하고 있어? 오빠 귀요미 이제 씻고 나왔어. 그럼 우리 귀요미 다 벗고 있겠네? 나 원래 잘 때는 홀딱 벗고 자. 난 귀요미가 벗고 있는 모습만 상상해도 흥분되는데.
우리 내일 볼 거잖아. 근데 오빠 내일은 자고 갈 거야? 그래, 마누라한테는 밤샘 근무한다고 핑계 댈 거야. 알았어. 빨리 내일이 와서 오빠 보고 싶다. 나도 그래. 오빠는 귀요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리고 또 다른 대화를 보자. 전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오빠, 며칠 전에 루땡땡 신상 가방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정 판매라고 하네. 나 그거 꼭 갖고 싶은데. 그래? 그럼 오빠 바로 사줄게. 정말? 오빠 최고야. 난 귀요미가 가지고 싶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사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연녀는 남편에게 옷을 사달라, 구두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시로 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내연녀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전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루땡땡이면 돈이 얼만데. 남편은 저한테는 흔한 싸구려 반지 하나 사준 적이 없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되어도 남편은 여보, 다음에는 내가 좋은 선물로 해줄게. 이번만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더니 불려우 같은 어린 내연녀한테는 몇백만 원이나 하는 명품이며 고급 옷과 신발을 아낌없이 사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전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결판을 내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전 남편 내연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녀의 인스타그램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장의 남자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녀는 남자들과 거의 껴안듯이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들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남자들 중에서 제가 아는 남자가 보였어요. 바로 남편의 단짝 친구였어요. 남편의 내연녀는 남편의 친구와도 내연관계인 것 같았어요. 이제 보니 이 여자는 꽃뱀처럼 여러 남자들과 내연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서 돈이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의 친구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그는 아니 재수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전 바로 남편 내연녀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저는 경수씨가 외도를 하는 거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제 남편이죠. 제 남편도 이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라고 묻자 남편 친구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내연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은 친구와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산행을 하다가 여대생 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산행을 하는 코스가 같아서 서로 나란히 걷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친구는 오랜만에 야외에 나오니 기분도 들떠 있었고 젊고 예쁜 아가씨들과 동행을 하니 기분이 야릇해졌다고 해요. 서로 짝도 맞으니 산행을 마치고 산을 내려와서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장난삼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친구와 남편은 그녀들을 잊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녀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는 남편을 불러서 그녀들을 다시 만났고 1차로 술을 마신 다음에 서로 파트너를 정해서 2차를 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들은 수시로 어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내연관계가 되자 그녀는 친구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대학 등록금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린 여대생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남편의 친구는 내연녀의 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게 되었고 아내 몰래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에게 원룸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남편까지 유혹해서 내연관계를 맺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 친구는 재수씨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태호를 불러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남편 친구는 제게 자신의 아내에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도 남의 가정사에 괜히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 남편의 불륜이지 남편 친구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 친구에게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경수씨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경수씨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전 남편 친구를 통해서 내연녀의 원룸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내연녀의 원룸에 가는 날, 전 내연녀의 원룸을 찾아갔어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래층에서 왔다고 하자 내연녀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현관 바로 뒤에 보이는 침대에는 남편이 팬티만 입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내연녀를 밀쳐버리고 침대로 다가가자 남편은 저를 보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해서 스프링이 튕기듯이 벌떡 일어났어요. 전 바로 남편의 눈에서 불똥이 튈 정도로 세게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여보 잘못했어.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전 구차한 남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의 뺨을 다시 갈겨버렸습니다. 닥쳐.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쓰면서 이 불려우 같은 년한테는 온갖 명품을 전부 사다 바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나쁜 놈아? 저 화가 나서 집안의 물건을 모두 남편에게 던지면서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내연녀는 직감적으로 제가 자기 내연남의 아내라는 걸 알아채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저와 남편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처분만 기다리는지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 가지고 와봐 라고 하자 남편이 먼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그게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조금 썼어. 얼마나 그년한테 퍼준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랍장 안에 숨겨둔 통장을 가지고 와서 잔고를 조회하자 놀랍게도 통장의 잔고는 0이었습니다. 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2년이 넘게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최소한 3천만 원 넘어야 하는 잔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집안을 모두 거덜낸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내연녀의 가족들 생활비까지 매달 줬다고 했어요. 내연녀는 남편에게 자기 집안의 사정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남동생은 고등학생인데 학비며 생활비까지 모두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서 막막하다고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 모르게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매달 돈이 쌓여간다고 생각하고 그 낙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직장생활을 버텨왔는데 저의 희망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 허탈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었어요. 우리 이혼해. 난 더 이상 당신 얼굴도 보기가 싫어. 전 그날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숨겨둔 재산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내연녀의 생활비를 대줄 때도 철저하게 제가 번 돈을 썼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전부 내연녀 밑으로 쑤셔 넣었지만 정작 자식이 번 돈은 고스란히 숨겨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숨겨둔 돈이 발각되자 제게 그 돈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전 남편의 뻔뻔스러운 말을 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예전에 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2억을 포함해서 남편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 전부를 위자료로 받아내고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사실은 내연녀가 말했던 자기 집안의 딱 한 형편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내연녀는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가족들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내연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중학생이어서 사춘기였던 내연녀와 새엄마는 심한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녀는 고등학생이 되자 질이 안 좋은 또래들과 어울리다가 집을 나와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가출해서 지내다가 만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있고 순진한 유부남들에게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내연관계를 맺어오며 돈을 받아서 살았던 겁니다. 내연녀는 남편과 남편의 친구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진짜 동거남과 함께 유흥비로 모두 탕진해버렸다고 해요. 전 괘씸하게 짝이 없는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소송을 해서 남편이 사줬던 명품 가방과 구두 등을 모두 빼앗아 왔습니다. 전 그것들을 전부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남편의 친구도 가정이 깨지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 친구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제 전 남편의 불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녀도 자기 남편 상대로 소송을 했고 전 남편 친구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전 그때의 충격으로 1년이 넘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별것 아닌 시대라고 해도 가정을 깨는 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이별의 상처는 서로에게 오랫동안 남는 법이에요.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면 되지만 마음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방법뿐이죠. 지금은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주위에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을 보면 헤어지는 건 쉽지만 이별의 상처는 평생 간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